네, 시작할게요. 오늘 첫날이라 자료가 많은데 강의 계획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의 계획서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시작이니까 짧게 보고 시작하시죠. 자, 요거 강의 계획서 보시게 되면 뭐 제 이름은 다 아시는 것처럼 김기본 노무사죠. 예, 반갑습니다. 자, 일정을 보시게 되면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말반은 12월 15일에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는 이때 종강을 하는데 보강 가능성이 좀 있어요. 연기 일기는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2, 3기는 보강을 절대 안 하는데 연기 일기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강이라는 게 저도 싫을 거 아니에요. 저도 한 주 더 나와가지고 하는 게 좋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장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12월 22일 날을 좀 일정을 비워놓으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15일에 맞춰 드릴 건데 혹시 모르니까 22일 날 시간을 좀 비워놓으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은 평일반은 9시에 시작하거든요. 근데 주말반은 토요일 날 하루 종일 풀강의 듣고 오시는데 9시까지 오라고 하기가 좀 미안해서 특히 이제 강의를 9시에 시작하게 되면은 아침 테스트 봐야 돼가지고 8시 반에 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 너무 잔인한 것 같아가지고 주말반은 9시 반에 시작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첫날이라 9시 반에 시작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테스트가 있어요. 뭐 정식 모의 시험은 아닌데 그 테스트를 어떻게 볼지는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실제로는 9시까지 오셔야 돼요. 그래서 9시까지는 오셔가지고 아침에 간략하게 테스트 보시고 잠깐 쉬셨다가 9시 반부터 강의 듣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은 매주 약간 유동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1시까지 해가지고 1시간 정도 점심시간 드리고요. 2시부터 해가지고 6시를 넘기진 않을 거고 가능하면 5시 반에 맞춰드리긴 할 건데 6시까지는 생각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는 연기 때 쓰는 거는 기본 교재는 우리 이제 기본서라 부르는 이론 판례 노동법 14판이에요. 요거를 메인으로 가져가고 일종의 부교재로 뭐 2025 노동법 기초 쌓기 과제 자료 오늘 다 수령하셨겠죠? 그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오시는 분들은 그냥 연기 때는 제가 비용 부담하고 교재를 제공해 드리는데 그 동영상 보는 분들은 그게 물리적으로 안 돼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끔 이제 동영상 보는 분들 중에서 차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은 게 어차피 이제 1기부터 들어가면은 정식 모의 시험 들어가잖아요. 근데 1기부터 우리 클래스 같은 경우는 그 원래는 동영상 강의에는 첨삭이 없는데 제가 따로 비용 부담해서 그거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드리는 비용적인 부담을 생각하면 그게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강 보시는 분들은 교재 수령 날짜가 좀 딜레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이 교재랑 그 과제 앞부분을 스캔 떠가지고 파일을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게 업로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왜 앞부분만 있고 뒤는 없냐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 목적이 그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재 구매하실 때 그 배송 지연되는 일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부분은 스캔 떠놓은 거고 그 뒤 거는 왜 안 보내냐고 또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그건 그런 거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시험 장용 법전이 있는데 요거는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우리가 1년 동안 보셔야 되는 거라서 이제 요거는 사시는 게 좋고, 다만 이제 연기 강의 중에는 제가 따로 조문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제일 두꺼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법이랑 우리가 가장 메인이 되는 게 근로기준법이랑 노동조합법인데 요거 법이랑 시행령 파트 해가지고 좀 보기 좋게 편집을 해놓은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연기 때 강의 중에는 요거를 사용하긴 하는데 가능하면은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 정렬 법전을 보면서 문제를 풀거든요. 2차 시험은 법전을 주지. 그러다 보니까 연기 때부터 실제 법전이 익숙해지시는 게 좋긴 좋아요. 근데 이제 효율성 때문에 연기 때는 요 조문제를 가지고 활용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간 자료 목록이 되게 많이 있는데 뭐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오늘 이후에 쓸모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오늘 보시고 그냥 버리시면 되고 앞으로 매 강의 시간에 가지고 오셔야 되는 자료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조문 자료 얘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은 뭐 강의 계획서에 있는 뭐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은 진도표 정도 좀 의미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의미 없어요.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문 자료는 매 시간 활용하니까 요거는 가지고 오시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특정 챕터를 주제 나갈 때, 진도를 나갈 때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조문 자료 가지고서 그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을 봐요. 예를 들어 오늘 임금을 배운다. 그러면은 임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문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할 것인가 개괄을 보고 잡아놓은 다음에 그 세부 내용들을 책을 가지고 하나씩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문 자료는 꼭 필요하니까 다음 주에도 계속 갖고 오셔야 돼요. 자, 밑에 보시면 뭐 강의 목표 뭐 좋은 말이죠.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읽어드리는 건 별로 의미 없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에 강의 진행
진행도 어차피 계속 할 얘기라서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연간 일정은 이건 제가 판서를 좀 해가지고 요거는 좀 이따가 OT 자료 보면서 같이 말씀을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강의 진도표가 있는데, 이 진도표는 약간의 유동성이 있어요. 약간의 유동성이 있긴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얼추 맞춰갈 겁니다. 제 입장에서도 어쨌든 보강하면은 싫어하시잖아. 그래가지고 보강이 안 되려면은 이걸 맞춰야 되니까 최대한 맞출 건데 약간 딜레이 될 수는 있어요. 그건 좀 감안하시고, 그럼 진도표를 왜 드리는 거냐? 예습하실 분들을 어디까지 예습할지 대충 이제 참조하시라고 요거 진도표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에서 다른 건 의미 없을 것 같고 요 진도표 정도는 좀 갖고 계시면 예습하실 때 좀 의미는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OT 자료 보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자료 보시죠. 네. 아, 자료 목록에서 하나 빼먹었구나.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할 건데 두 문자 자료가 있어요. 네. 요거는 강의 때 쓰는 건 아니고 혼자 공부하실 때 활용하시라고 좀 이따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오리엔테이션 자료 들어가시죠. 오리엔테이션 자료. 네. 자, 1페이지는 뭐 제 양력이라 잘 모르는 분들 위해서 소개하는 건데 뭐 의미 없죠. 넘어갈게요. 2페이지 가보시죠. 자, 2페이지 가보시면 1번 기본적인 강의 일정 및 강의 목표 돼 있는데, 그 두 번째 네모칸을 보시게 되면 그 아예 입문자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듣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편차가 커요. 예를 들어서 매년 연기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서 올해 이제 2차 시험 보신 분들 중에서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중에서 합격에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주말반 기준으로 한 3명쯤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동강이든 뭐 현강이든 간에, 그래가지고 뭐 합격자 올해 11월에 발표 나는데 발표 나고 나면 환불하고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매년. 그래서 그런 분들도 여기 와 계시고, 그 다음에 아예 생 초짜 노무사 시험 자체를 한번 접해보지 못했던 분들 입문 과정으로 연기를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올해 1차 합격하신 다음에 2차를 제대로 해봐야지 이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1차 합격한 다음에 동차반 같은 거 거치면서 어쨌든 맛을 좀 보고 2차 시험도 봐보고 이런 분들도 있고,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특히 이제 똑같이 예를 들어 처음 입문하는 거다 하더라도 그동안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전공이 법학이거나 경영학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아예 그 무관한 전공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대학 안 가시고 고등학교 졸업하신 다음에 이제 일하다가 오신 분들도 가끔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예를 들어 비전공자라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책을 좀 많이 봐가지고 나는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외우지 않으면 아예 글이 안 나가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작점 자체가 같지 않고 너무 천차만별이라 자기에게 맞는 좀 방향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람이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안내를 해드릴 건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약간의 시행착오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 강의 진행하는 도중에 한 3주차 정도까지는 조금 헤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좀 헤매는 과정에서 나에게 맞는 방향성을 찾는 게 중요할 수 있겠다. 그거를 전제로 깔아놓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두 번째 네모칸 보시게 되면 아예 생 입문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제가 2년 전에 그 연말에 노동법 조문 특강을 무료로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학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그 동영상 뭐 공개 특강에서 무료 강의 그쪽에 가보시게 되면 제가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거 제가 그때 9시간짜리인가 찍어놓은 거라서 요거 좀 이번 주는 첫 주라 복습할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좀 빠르게 돌리고 오시면 좋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노동법에서 우리가 주로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지를 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그거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모칸 보시게 되면 수험을 아예 최초로 진입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조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카페가 있죠? 카페 주소가 이제 제 이메일 주소하고 똑같은데 다음 카페고요. 요거 가입하세요. 특히 2차 보는 분들은 활용도가 높아서 가입하시고 등업 양식 맞춰가지고 등업 게시판에 등업 신청하시면 됩니다. 뭐 카페 주소 기억 안 나시면 다음에서 김기범 노무사 치면 나오더라고. 그래서 요거 가입하셔가지고 강의 자료실을 보시면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슬기로운 수험생활이라고. 이게 제가 4년 전인가 이맘때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약간 다른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뭐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참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는 복습 내용 많지 않으니까 요거 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가보시면 그러면 내년도 2025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험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양가로 1반에 이제 평일반하고 주말반의 차이점 돼 있죠. 빈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차이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도의 차이예요. 평일반은 과목별로 진행이 돼요.
노동법 몰아쳐가지고 한 방에 쫙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행정쟁선법 몰아쳐가지고 쫙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관리 쫙 끝내고, 선택 과목 쫙 끝내고, 그러고 나면 12월 중순이 돼 있는 거고, 주말반은 네 과목을 동시에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장일단이 있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장일단이 있는데, 한 2, 3기 시즌쯤 되면은 과목별로 몰아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쯤 되면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전 과목에 대한 감을 계속 유지를 하고 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2, 3기에는 평일반 자체가 아예 열리지가 않아요. 이게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때는 그냥 주말반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연기일기 같은 경우, 특히 연기 같은 경우는 평일반을 통해서 아예 그냥 쫙 몰아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또 개인의 성향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똑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양가로 2번. 강의 수강 유형별 특징들이 어떻게 돼 있냐. 이거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념 정리를 좀 해보면, 방가로 1번에 우리가 흔히 오프라인 강의라 부르는 강의가 있어요. 실강이라는 거는 뭐 202호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얘기겠죠. 그 다음에 실영상 같은 경우는 실강이 마감되면은 실시간으로 TV를 통해서 그 강의를 볼 수 있도록 강의실을 막 열어요. 예를 들어 연기 같은 경우는 실강 마감이 잘 안 되는데 평일반 같은 경우 지금 마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일반은 옆에 강의실 같은 데를 실영상반으로 열려요.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실영상반 수강생들 이래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온라인 첨삭반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줄여서 온천반 이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기본적으로는 오프라인 강의 수강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온천반은 어떻게 듣는 거냐면, 이게 코로나 때 처음 생긴 거예요. 코로나 이전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집합금지 막 이런 게 걸리니까 학원에 강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그때 막 2기 막 이럴 때 시험 몇 달 남지도 않아서 모의 시험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정부에서 교육청에서 아예 막 금지 명령은 아니었고 권고 같은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모이지 마라. 학원에서 웬만하면 강의 열지 말고 동영상으로 대체해라. 권고가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뭐 기업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에서 내려오는 권고가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권고가 아니죠. 그걸 안 따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학원들이 그거를 따랐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는 권고니까 그냥 우리는 하자 이렇게 했던 거지.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아니 교육청에서 뭘 한다. 근데 제 얘기는 권고지 않습니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마도 이제 타학원 수강생인 걸로 추측이 되는데 누가 교육청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막 한 800명이 모이는 강의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교육청이 난리가 났지.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안 되겠더라고. 그거 강의했다가는 좀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온천반이에요. 온천반은 뭐냐면 강의 자체는 우리가 복습 동영상, 줄여서 복동이라고 하죠. 우리가 복동 보듯이 동영상으로 강의를 보고 정식 모의 시험 똑같이 보듯이 시험 보신 다음에 스캔 떠가지고 학원 공식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면 실강에서 오신 분들 모의 시험 답안지랑 똑같이 수거를 해가지고 첨삭이 똑같이 나가고 첨삭된 답안지를 PDF로 해가지고 다시 그 사이트로 올려주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코로나 때 학원에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가지고 급하게 만든 건데 코로나 이후에도 이게 한번 제도가 들어와 버리니까 빼기가 어렵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쭉 이어지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어요. 다만 이제 연기 같은 경우는 강사별로 다르긴 한데 저는 온천반을 따로 열진 않아요. 우리가 아침 테스트 약식으로 있긴 있는데 이게 정식 모의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굳이 온천반을 해가지고 막 첨삭을 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연기는 따로 깔지 않고 1기부터 3기까지는 모의 시험 봐야 되니까 온천반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온천반을 활용하면 좋은 분들은 아예 지방에 있는데 그 모의 시험 응시를 실강처럼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분들. 그리고 내가 동영상 강의는 모의 시험을 응시를 잘 안 하게 되니까 어쨌든 마감이 있어가지고 좀 강제력이 부여돼가지고 시험을 좀 응시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온천반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서울 사시는 분들도 통학거리가 너무 멀다. 이런 분들은 또 온천반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1기 이후에 좀 상황에 따라서 따져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가능하면은 오프 실강이나 실영상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는 게 나아요. 아무래도 개인의 의지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냥 그 동영상 강의 밀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오시는 게 좋긴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방가로 2번에 온라인 강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강이죠.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 온천반 시스템하고 일반 동강 시스템을 잘 구별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 PC나 혹은 핸드폰으로 강의를 본다는 면에선 동일한데 동강은 말 그대로 동강이에요. 온천반은 강의만 PC로 볼 뿐 어쨌든 온천반 같은 경우는 모의 시험을 똑같이 오프라인 수강생들하고 응시를 하는 건데 일반 동강은 그 모의 시험 응시에 대한 따로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신림동 공식 시스템으로 동강 첨삭은 사실 없어요.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너무 안 쓰더라고. 그래서 1기부터 3기까지는 제가 따로 비용 부담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혼자 돌리는 첨삭 시스템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프라인 강의에서 일시에 답안을 내가지고 한꺼번에 첨삭에 들어가서 등수를 매기고 이런 구조랑은 다르죠. 답안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동강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단점은 등수 산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등급 표시해가지고 뭐 답안을 첨삭하면서 A, B, C, D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그런 면에서는 좀 단점이 있을 수는 있겠다. 다만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제출 자체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동강은 제가 따로 그걸 두질 않아가지고 동영상 강의 만료 전까지만 제가 따로 이제 뭐 만들어 놓은 그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기 이후에 본인의 기호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3기쯤 가게 되면 강의의 절반이 모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기 오전 오후 강의를 하는데 오전 내내 모의 시험 보고 오후에 강의하고 이렇게 3기가 진행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일반 동강은 제가 따로 비용 부담해 가지고 제가 첨삭자를 돌리니까 3기 때는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첨삭비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동영상 강의를 보는 모든 수강생들이 3기 때 답안을 다 내버리면 저는 동강에서는 적자를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운용 가능한 구조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0년 이상 운용이 가능하냐. 답안들을 잘 안 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강 보는 분들이 답안을 너무 잘 내면 제가 여기선 적자예요. 뭐 그게 두려운 건 아닌데 저는 그걸 원해요. 그렇게 좀 많이 내고 많이 붙으면 좋겠어요. 그렇긴 한데 이게 운영 가능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당신들이 안 내기 때문이야. 그래서 아무튼 그런 면이 좀 있긴 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양가라서 3번에 공부 루틴을 어떤 식으로 설정할 것이냐. 처음 공부하실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수험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이에요. 사람의 의지라든가 열정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 시스템 속으로 나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자리 잡는 과정들이 연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말반이 특히 심하죠. 평일반 같은 경우는 제가 오전에 강의하거든요. 사실 저 같은 이제 심해형 인간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평일 강의를 오전에 까느냐. 그래야 공부를 하거든. 오전에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강의 듣고 밥 먹은 다음에 오후에 좀 공부 좀 하고 저녁에 또 이렇게 공부 좀 하다가 좀 쉬더라도 감히 막 어디 가서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다음날 아침에 테스트 봐야 되고 막 강의 들으러 와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막 오후 강의 막 이래버리면 그냥 뭐 술 한잔 하고 이렇게 사람의 의지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일반을 오전에 강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평일반은 제가 따로 막 컨트롤하지 않아도 알아서 좀 되는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주말반은 평일이 쫙 비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잘 다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침에 나는 몇 시에 일어날 것이냐, 밤에 나는 몇 시에 잘 것이냐, 이거부터 정하셔야 되고, 그날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후에 일어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매일매일 나는 몇 시에 일어나는 사람, 몇 시까지 공부하는 사람, 요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 포맷은 하루를 3개로 찢어요. 오전, 오후, 저녁 밑에 표가 있죠. 오전, 오후, 저녁 3개로 찢습니다. 물론 오전의 시작은 몇 시든 그건 상관없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예를 들어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아침의 시작은 7시에 해야지. 그럴 수도 있겠죠. 나는 좀 늦게 일어난다. 아침의 시작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1시에 해야지.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루를 3등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전 타이밍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서 공부한다. 장소도 정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나는 그냥 안정감이 좋아서 한 곳에서 쭉 하는 게 좋아. 뭐 독서실이 좋아. 이럴 수도 있고 그냥 개인의 의지가 부족하니까 나는 관리형 독서실을 갈 거야. 그럴 수도 있고 나는 오히려 독서실이 숨 막히니까 넓은 데가 좋아. 스카를 갈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고 방식은 다양한 거죠. 또 사람에 따라서는 너무 한 군데만 있으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지더라. 뭐 월요일은 스카로, 화요일은 독서실로 이럴 수도 있고 어쨌든 뭐가 중요하냐면 나는 월요일 오전을 공부 시작을 몇 시부터 하고 그 장소는 어디다. 좀 더 나가면 그때 무슨 과목을 공부한다. 까지가 일주일의 루틴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룰 안에 나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 제가 만들어 놓은 표는 일종의 예시예요. 이걸 참조하셔가지고 본인만의 루틴을 좀 짜시는 게 중요할 수 있겠다. 특히 이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직장인분들은 어쨌든 일을 해야 되니까 평일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오늘 야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 나를 좀 밀어 넣으세요. 예를 들어 직장인분들 중에서는 어떤 경우도 많냐면 오전 오후에 일을 하고 퇴근하고 와서 집에 와서 씻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몸이 너무 피곤한 거야. 공부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분도 계시냐면 아예 그냥 집에 와서 일찍 자버리고 막 8시 이럴 때 자버리고 새벽에 일어나는 거지. 새벽 한 3시 막 이렇게. 그래서 새벽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한 몸으로 회사를 가는 거지. 그래서 회사는 피곤한 몸으로 가도 일을 할 수 있거든. 근데 피곤하면 공부가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싸리 그냥 새벽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도 나는 언제 공부를 한다. 요거를 좀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할 수 있겠다. 특히 이제 동강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거 제대로 안 짜면 특히 직장인 분들은 더 심한데 이거 동강 보시는 분들은 일정 제대로 짜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복습 한 개도 못 하고 강의만 봐요. 그것도 다 못 보고 막 그냥 밀린단 말이지. 그래서 한 12월쯤 되면 저한테 메일 되게 많이 오거든요. 연기 수강생인데 근기법만 들었는데 강의가 끝나버렸다. 이런 게 되는 거죠. 밀리고 밀리다가. 그 동강 보는 분들은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아니야.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해서 당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좀 경계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강의만 듣고 복습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강의만 듣고 복습 못하면 공부를 했다는 느낌이 있는 거지 공부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습 시간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동강 보는 분들은 그냥 어차피 평일에 공부 안 될 것 같으니 월화수목금은 그냥 강의만 듣자. 대신 주말에 아예 독서실 가서 복습을 일주일치를 몰빵하자. 예를 드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후에 어떻게 수험을 끌고 가실지를 루틴을 짜자. 다만 이제 밑에 표에도 있습니다만은 루틴을 짤 때 제가 지금 보면은 제가 임의로 짜는 거죠. 복습 시간을 월화수목 오전으로 노름법을 잡아놨죠. 요거를 실제로 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번 돌리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어떤 식이냐면 월요일 오전과 화요일 오전에는 지난주에 배운 거 복습한다. 말 그대로 그냥 이해 중심으로 복습한다. 이해랑 기본 플로우 중심으로. 그 다음 수요일 목요일에는 다시 한번 돌리면서 예습도 하고 다시 한번 복습을 돌리는데 모의시험 봐야 되니까 과제도 이때 좀 작성을 하고 암기를 이때 좀 하고 모의시험 테스트 준비를 좀 하고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2번 정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예컨대 나는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암기는 되게 잘하는데.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 월화수 3일 동안 꼼꼼하게 이해하면서 책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복습을 잡고 암기를 잘하니까 목요일날 한 방에 외워버리겠다.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일주일 동안 한 번만 쫙 돌리는 것보단 이해 중심으로 한번 돌리고 과제 작성 및 테스트 준비, 암기가 수반 되는 거겠죠. 그거를 한번 돌리고 이런 식으로 2번 돌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시면 되게 좋을 수 있겠다. 아까 얘기했듯 첫 주는 복습 부담 크지 않으니까 요거를 한번 잘 짜보시고 일주일 돌려보니까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그럼 다음 주에 한번 수정하시고 한 3주 정도 시행착오 겪으면서 한 4주차 들어갈 때는 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1, 2, 3기까지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다. 그 말씀을 드려요. 자,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연간 2차 강의 일정이 있어요. 순환이 1년에 4번 들어갑니다. GS 연기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예비 순환이라고도 해요. GS 1기라고도 하고 1순환이라고도 하고 2기라고도 하고 2순환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GS가 뭐냐면 그룹 스터디의 약자예요. 그래서 GS라고 하는데 이게 옛날에 지금은 이제 로스쿨 들어온 이후에 없어졌는데 옛날에 사법시험 시절이 있었죠. 사시 시절에. 그래서 신림동에서 사시학원들 한참 성행할 때 그 사시 시장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처음에는 이제 학원에서 그 사람들을 이제 구성해가지고 말 그대로 그룹 스터디를 짜주고 1년에 순환을 4번 돌릴 수 있게 스터디를 운영해 주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공식 강좌의 이름화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정규 강의인데 왜 그룹 스터디야? 학원에서 스터디를 짜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뭐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뭐 GS라는 말의 의미는 별로 없고 그냥 순환을 표시하는 그냥 약어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 1, 2, 3기가 1년에 4번을 돌리는데 각각의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죠. 이거는 과목마다 차이가 좀 있고 강사별로 운영하는 형식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연기 때는 이해를 많이 위주로 한다고 하고요. 1기 때는 뭐 심화 과정이 들어간다고 하고 2기 때는 이제 답안 쓰기 들어간다라고 하고 3기 때가 이제 실전 모의시험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사람 사는 게 비슷하니까 이제 운동하고 비유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복싱을 한다. 권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 때는 뭐를 하는 거냐? 줄넘기하고 기본 스텝들 이렇게 좀 배우게 되는 거죠. 1기 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밑도 쳐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기 들어가게 되면 이제 좀 뭐 어떤 겁니까? 스파링을 뛰는데 약간 매도우라고 하죠. 약식 스파링 같은 거 좀 뛰어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밑도 좀 더 정교하게 잡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고 3기 때는 정말 실전처럼 스파링을 뛰고 그리고 시합에 나가는 거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완성도를 높여가 나가는 과정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특히 우리가 연기 과정에서 수험생분들이 되게 조급함을 많이 느껴요. 이거 듣고 시험장에 갈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은 거지.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가능하지가 않아 그게.
그래서 연기만 딱 듣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아주 막 세련된 퀄리티 있는 답안지를 만들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는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게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지. 한 뭐 20년 전 이럴 때. 그럴 때는 가능했어요. 문제 출제 유형이 지금하고 다르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순환을 4번을 돌리는 겁니다. 연기만 딱 들었는데도 막 몇 년 공부한 사람보다 더 좋은 답안을 막 수려하게 구사할 수 있고, 이게 되는 구조라면은 학원이 순환을 4번 돌리는 게 사기치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기 때 맞게 너무 조급함 느끼지 마시고, 뭐 조급함 느끼지 말라 한다 그래가지고 또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고, 조급함 느끼지 마시고 지금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자, 그럼 결국 우리는 뭘 공부할 거냐? 기본적으로는 내용의 이해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어쨌든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는 시험이 어딨어. 객관식도 외우는데 주관식은 말할 것도 없죠. 외워야 돼. 암기하지 않고 공부하게 해드릴게요. 이런 게 어딨어. 그건 사기꾼이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해하고 그거를 암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관식 시험이니까 현출할 수 있어야 되지. 객관식 시험에서는 이해하고 외울 부분들만 외우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주관식 시험은 답안에 현출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걸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내가 공부한 것들을 그냥 쓰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문제 방향에 맞게 잘 풀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걸 문제 풀이를 잘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문제에 맞게 답안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례형으로 출제가 되니까, 내년에도 전부 다 사례형 문제가 나올 거예요. 사례형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례를 푸는 거, 우리가 법리를 이해하고 그 법리를 외우죠. 그리고 그 법리를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법리를 문제에 맞게 잘 조합해서 문제에 적용을 하는 것, 그걸 우리는 포섭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수업용으로 포섭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이게 뭐 대단한 말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공부한 법리를 가지고 사례 문제를 푼다, 이게 포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흐름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제 욕심만 생각하면 연기 때 이게 다 되게 해드리고 싶지, 근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거 이해 중심으로 하는 건데도 막 시간 부족해가지고 보강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연기 때 힘을 주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는 이해가 제일 중요한데 암기가 병행이 돼야 돼요. 그럼 이해랑 암기 중에 뭐가 중요하냐? 정답은 없는 것 같아. 이해도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해가 중요한 것 같고, 암기도가 부족한 분들은 암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해는 잘하는데 잘 못해요. 그래서 쓱쓱쓱쓱 보니까 이해가 돼. 뭐 대충 뭐 뭔지 알겠어. 근데 잘 외워지진 않아. 나중에 외워야지. 이러면 안 돼요. 연기부터 외워야지. 반대로 나는 외우는 건 잘 외우는데 잘 이해를 못해. 그래서 어차피 이해 안 되는 거 외우면 되겠지. 그래서 그냥 외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겠지. 그래서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 이건 정답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연기 때 기본적으로는 이해와 암기를 둘 다 가져가려고 한다, 이런 거고요. 다만 이 이해랑 암기랑 하면서 현출 연습을 안 하면 안 되죠. 결국은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영어 회화를 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좀 필요성이 좀 있거든요. 사용할 때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공부하기 좋잖아요. 어플도 좋은 거 많고 유튜브 얼마나 잘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 수강생분 중에 이제 사설학원에서 영어 강사하시는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 과정에서 이제 회화 공부 좀 해보려고요. 그랬더니 영어 강사하시는 수강생분이 카톡 연락이 오셔가지고 막 알려주시더라고, 이것저것 하면서. 근데 그분이 말미에 강조를 끝까지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노무사님, 꼭 이거 말을 해보셔야 됩니다. 눈으로만 보면 안 되고 꼭 말을 해보셔야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이거예요. 말을 해보지 않으면 내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암기했는지, 혹은 이해하고 암기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이걸 정말 내가 써먹을 수 있는지. 그래서 현출을 해봐야 돼. 근데 연기 때부터 막 정신 모의 시험에서 답안의 형식을 갖춰가지고 이렇게는 사실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면서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의 현출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과제 자료고, 그걸 확인하는 게 아침 테스트예요, 약식으로.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들어가더라. 그 다음에 이 문제풀이 포섭에 대한 내용들을 막 자세하게 하지는 않는데 맛배기는 좀 보여드려요. 이게 이렇게 풀리는 거구나, 우리가 공부한 이론이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그 감은 잡을 수 있게 내용을 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완전히 막 모의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을 들어가게 돼요. 이게 연기 과정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OT 과정에서 이 시스템을 모두 다 막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2, 3주만 지나봐도 그게 그거구나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거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하라는 거를 잘 하시면 됩니다. 뭐 옛날 얘기이긴 한데
뭐 노무사들도 이제 어쨌든 매년 합격자 발표가 나면 수석 발표를 하죠. 뭐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누가 수석이야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다 알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집체교육 들어갈 때 뭐 선서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선서하시는 분이 수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수석이구나 알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정보 공개가 잘 돼 있어가지고 합격하시고 나면 정보 공개 청구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몇 등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몇 등인지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통해서 아, 내가 수석이구나 이건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물론 수석이 대단한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매년 수석하시는 분들이 약간 착각을 하시는 게 나는 수석이니까 어디에 써도 원서 쓰면 수습처 다 될 거야. 근데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거든. 왜냐면은 필드에서 별로 그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점수 좀 높은 거 뭐 의미 있어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 자 어쨌든 수석하는 분들이 한 21기 때까지만 해도 어땠냐면, 수석하는 분들은 뭐 매년 그렇지 않았습니다만은 꽤 높은 확률로 학원때가 안 탄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학원때가 탄 분들이 대부분 합격하지만 수석하는 분들은 학원 틀에서 좀 벗어난 분들이었거든요. 혼자서 막 기본서 가지고 공부하고 혼자 논문 보고 이런 분들이 주로 수석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강의할 때 뭐라 했냐면, 우리가 수석이 목표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공부하시면 매우 낮은 확률로 수석을 하고 매우 높은 확률로 떨어진다. 그때도 이제 학원에서 하자는 걸 잘 합시다. 우리 목표는 수석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나마도 한 21기 때가 마지막이에요. 22기 한 이후부터는 학원 시스템에 잘 따라오는 분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점수도 잘 나오고 수석도 해요. 그러니까는 시스템 잘 믿고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증명된 것들이라서, 검증된 것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기 때는 뭐를 하냐? 1기 때는 그러면 이제 이해랑 암기가 끝난 거냐? 아니에요. 이해는 1년 내내 하는 거야. 지금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가보면 아는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가보니 또 아는 게 많고, 심지어 1년 돌리고 다음 연도에 다시 연기 들어갔더니 이게 이거였어?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요즘에는 우리가 수험판에서 교수님 기본서를 보진 않거든요. 트렌드가 달라졌죠. 그런데 예전에는 수험판에서도 교수님 기본서를 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성균관대학교에 이제 퇴임하셨는데 임종렬 교수님 기본서가 21판인가 뭐 그래요. 판수가. 그런데 이제 제가 수험생이던 시절에 3판인가 뭐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부터 저는 매년 책을 나오면 사니까 볼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노동법 공부를 되게 오래 했잖아요. 강의도 되게 오래 했고, 강의도 지금 강의만 17년 정도 하고 있으니까 엄청 오래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 알 것 같지만 지금도 임 교수님 기본서 새로 나왔을 때 꼼꼼히 보다 보면 싶은 게 생겨요. 그러니까 공부는 끝이 없는 거지. 그래서 계속 연기 때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끊임없이 이해는 계속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큰 틀은 적어도 연기 때 잡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미시적인 부분들을 보완하는 거니까. 그 다음, 암기는 끝이 없어요. 이거는 1년 내내 하는 거야. 그럼 1년쯤 공부하면 난 다 외워지냐? 아니야. 계속 외워요.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의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이 외우고 까먹고를 왜 계속 하느냐? 시험 전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처음 공부할 때는 지금 막 외웠어요. 그리고 한 10분 지나면 다 까먹어. 이게 뭐였지? 이러면서.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오늘 공부한 게 한 6시간 뒤에까지는 기억이 나요.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더 공부가 늘어나면 오전에 공부한 거 저녁에도 조금 투박하더라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더 공부가 늘어나면 하루가 지나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게 목표인 거예요. 계속 외우고 까먹고를 반복하면서 시험 전날 하루 본 거를 그 다음날 시험장에서 쓸 수 있게 한다. 이게 이제 목표인 거니까 암기는 연기에 절대 끝나지 않아요. 우리 시험장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차 시험장에서 다들 뭐 하고 있냐면 아침에 뭐 하고 있냐면 판례 외우고 있어. 내가 한 6년 7년 공부했다. 그래도 판례 외우고 있어요. 계속 까먹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AI가 아니니까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1년 내내 가져가는 거다. 대신 이제 1기가 들어가면 현출과 문제풀이의 정도가 좀 늘어나겠죠. 1기에 넘어가면 현출을 정식 모의 시험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문제풀이도 해요. 다만 이 문제풀이를 1기 때 나가는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사례집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짜여진 틀 내에서 연습을 해보는 거지. 2기가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현출을 하지만 이 문제 제시되는 모의시험 문제가 사례집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나가지 않겠죠. 창작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쪽에 방점이 높아지는 거고, 3기에 가면 다지 뭐. 이 사례풀이 중심으로 3기는 다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1년간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년의 과정 속에서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크게 우리가 2차 과정에서 우리 클래스가 쓰는 교재는 3가지가 있어요. 제가 2차용으로 내는 교재는 4가지가 있는데요. 실제 쓰는 건 3가지예요. 3가지가 뭐냐. 약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보시는 기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기 때 추가되는 사례집이 있고요. 뭐 사례 판례 노동법이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이제 이론 판례, 사례 판례 저는 라인 맞춘 거예요. 2판, 4판 뭐 이런 느낌으로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1기 때 추가되는 사례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기 때 기본서를 버리고 서브로 대체가 돼요. 3기 때 사례집 버리고 서브만 가져갑니다. 요게 일단 1년의 교재 구조예요.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권화를 해야 할 건데 이 단권화라는 건 시험 전날 한 번 볼 책, 그게 단권화, 그 책을 만드는 게 단권화 과정이죠. 단권화는 무엇으로 할 거냐. 일반적으로는 단권화는 크게 2가지예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얘예요. 우리 수강생 중에서도 이걸 가지고 단권화 하시는 분들이 90% 이상이에요. 2기 때 나가는 요게 서브로 보통 단권화를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기본서로 단권화를 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또 교재 틀을 갈아엎었거든요. 매년 교재를 그때그때 맞게 막 갈아엎어요. 트렌드에 맞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기본서로 단권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사례집 갈아엎으면서 원래 그전에는 사례집 양이 뭐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사례집 그 두께가 많이 두꺼워졌어요. 왜 그러냐? 출제 가능한 모든 문제를 사례집에 넣을 수는 없는데 적어도 주제는 넣어보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따 배우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배워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가지고도 낼 수 있는 문제가 수백 가지예요. 내려고 맘먹으면. 하지만 어쨌든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잡히는 기본 틀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잡아놓자 해가지고 출제 가능한 모든 문제를 넣을 수는 없지만 모든 사례를 넣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출제 가능한 모든 논점은 넣어보자 해가지고 작년에 그 방향성을 가지고서 이제 작업을 좀 해가지고 사례집을 좀 넓혀놨거든요. 올해는 연말에 작업해서 더 넓힐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사례집으로 단권화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겠다. 그럼 사례집으로 단권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주제가 나오면 일단 요 틀로 그대로 쓴다. 그리고 문제에 따라 관련 판례가 조금씩 바뀔 테니까 그것만 좀 갈아 끼우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실력이 좀 안 쌓이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례집 단권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지간하면은 기본서랑 서브 중에 하나 고르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서와 서브의 차이가 무엇이냐? 가장 큰 차이는 기본서에는 텍스트가 풀 텍스트예요. 서브엔 많이 요약이 돼 있지. 나는 좀 요약돼 있더라도 양이 좀 적어야 나는 그 요약된 부분들을 내가 내 역량으로 메꿀 수 있으니 양이 적은 게 좋은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서브로 가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풀 텍스트를 봐야 더 공부가 되고 안심이 된다. 이런 분들은 기본서를 가지고 단권화하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뭘 선택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음은 기본서로 단권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 어떻게 단권할지는 좀 이따 얘기하고 아무튼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 나온 김에 교재 구성을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식적인 우리 노동법 2차 시험에서의 시험 범위가 있어요. 이게 큰 네모라고 치자고요. 이거를 벗어나는 것들은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치자고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기본서에 집어넣을 거냐? 그렇게 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거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판례 무지하게 많아요. 그거 내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 아예.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벤젠이 뭔지 뭐 성면이 뭐 어떻게 알 거야 그거를. 그렇습니까? 그렇게까지는 문제가 나오질 않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시험 범위가 아니냐 그건 아니지. 언젠간 나올 수도 있어요. 아직은 아니야. 근데 언젠간 나올 수 있지. 이제 그게 나오는 순간 우리 수험판에는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기본서가 2000페이지가 될 거야.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아무튼 그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출제될 수 있는 범위가 이만큼 있다고 치자고요. 이 중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쫙 다 빼고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물론 여기에 빠져나가는 것들이 확률이 제로는 아니에요. 0.1%도 확률이니까 제로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파란색 이 안에 있는 내용들로 구성을 해놓은 게 기본서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현실적으로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한 5% 미만 아닌가? 이런 것들 5%라는 게 사실은 되게 낮은 수치잖아요. 예를 들어 설문조사에 보면 이런 거 있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명제. 부모는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야 한다. 이런 명제도 설문 받아보면 한 5%는 반대해요. 그러니까 이게 5%라는 수치는 사실은 매우 낮은 수치인 거지. 그런 것들을 싹 빼고 어쨌든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주제.
우리가 소위 그걸 저는 핵심 주제라고 부르는데 그걸 만드는 게 이 노란색 원이죠. 여기는 서브노트 기준이에요. 서브에는 이런 것들만. 그래서 출제 가능하지만 너무 희박한 것들은 날려버리고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만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핵심 주제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말 그대로 A급 주제, 그게 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엔 요거를 한 2기쯤 가면 강의 중에 잡아들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그것만 보더라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그걸 내가 다 맞출 수 있겠어. 그게 맞춰지는 해가 있지만 아닌 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너무 잘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운 좋게 나온 거지. 그럼 각기범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근데 안 나왔어요. 그럼 개새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2기 이후에 원래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해요. 그러면 이 A급 주제가 뭐냐? 연기 과제에 있는 거. 이게 A급이에요. 운 좋게도 지금까지는 이 연기 과제에 있는 주제에서 벗어난 적이 없진 않거든요. 그런데 거의 없어요. 주제에서 어쨌든 한 번인가 있고 거의 벗어난 적이 없어. 주제 자체는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A급은 과제에 있는 내용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복습하실 때도 과제에 있는 내용들을 가장 힘을 줘야 된다. 앞으로도 그건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첫 진입이라 너무 어렵다. 외워지지도 않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과제에 있는 것만 하세요. 일단. 그리고 잡아놓고서 1기 때 보완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0, 1, 2, 3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과정이에요. 물론 3기쯤 가면 완성이 되느냐? 안 돼. 그때 가도 막 어버버 하면서 나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막 이런 거지. 근데 이제 다들 마찬가지예요. 어버버버 하면서 그냥 붙고 나서 어떻게 붙었지?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1년 과정이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연기 때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내용 기본적인 이해하셔야 되겠죠. 이 내용에서 뭐가 뭔지 무슨 소리인지는 알 수는 있어야 되겠지. 정확히 막 단어 하나의 의미까지 막 이게 가지는 중요성 이것까지는 모르더라도 대충 이게 이런 말이구나 정도는 알아야지. 그리고 이런 말이구나 정도에서 특히 과제에 있는 내용들은 제대로 좀 외워줘가지고 거칠게라도 현출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풀고 이때까지 이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거칠게라도 현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수업용 사투리인데 불의타란 말을 써요. 불의타. 이게 수업용 사투리인데 한자로 얘기하면 뭐 의도치 않게 얻어맞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불의타가 나왔어.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구조를 보게 되면 어쨌든 제 서브노트에 있는 주제들을 벗어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주제가. 근데 서브 안에서도 아무래도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있고 이 변방에 걸쳐 있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변방에 걸쳐 있으면 책에 있는 거라 하더라도 우리가 느끼기로는 불이타라고 느껴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렇게까지 열심히 외우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게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있지. 물론 이게 막 여기 특히 이런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여기도 희박해요. 여기를 벗어난 적은 없어. 근데 아무튼 이 변방에 걸쳐 있는 것들 나오게 되면 되게 당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런데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모든 내용들을 막 토시 하나 틀리고 막 똑같이 외워가지고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1, 2, 3개 넘어가면서 힘 조절은 할 수밖에 없고 약간의 운이 있는 거지.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운의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나 이거 안 해온 거야 해가지고 나는 못 써. 펜을 내려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라도 써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기 때 글 쓰는 것 자체에 되게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판례를 쓴다. 그 판례를 똑같이 못 쓰더라도 그냥 친구들한테 말하듯이 이렇게 이런 거야. 이런 내용의 정도를 내가 뭔가 거칠게라도 쓸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연기 때 글 쓰는 능력들을 스스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아까 영어 얘기했잖아요. 말을 많이 해봐야 들어. 마찬가지예요. 많이 써봐야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풀 텍스트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거칠게 쓴다 하더라도 써봐야 돼. 그래서 이해하고 암기한 것들이 진짜 이해하고 암기한 건지 아니면 내가 이해하고 암기했다고 착각을 하는 건지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거는까지 염두에 두고 연기를 좀 보내시는 게 좋을 수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5페이지에 양가로 5번 자주 하는 질문 돼 있어요. 방가로 1번 이건 이제 동차생들 얘기인데요. 1차 강의의 모든 과정을 다 수강해야 되는가? 우리가 1차 과정이요. 기본 강의가 있고
뭐 기본 강의를 1년에 2번 해요. 여름에 한 번 하고 겨울에 한 번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기본 강의를 2개 듣는 건 말이 안 되고, 아무튼 기본 강의가 하나 있고 한 3, 4월 정도에 문제풀이 강의가 있고요. 한 5월 달쯤에 포데이즈라고 마무리 강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공식적으로 실무동이 잡힌 세 가지 구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1차 시험 난이도가 엄청 올랐죠. 그거는 2차 응시자 수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기 때 굳이 드릴 말씀은 아닌데 1기 넘어가면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2차 시험이라는 게 채점을 하면서 표준 점수제를 돌려요. 그래가지고 원점수 그대로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걸 좀 마사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표준 점수를 돌리고 나면 응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60점 이상은 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점수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문제를 어렵게 내가지고 2차 시험에서 어렵게 내가지고 애들 원점수를 막 깎아버리면 올해는 응시자가 4,000명인데 60점 이상자는 10명밖에 안 돼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표준점수자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이게 자동적으로 마사지가 돼가지고 평균 50으로 맞춰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2차 시험 응시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합격자는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1차에서 쳐내려고 하는 거야. 너무 응시자가 많아져가지고 너무 합격자가 많아지니까. 2년 전에가 문제였잖아요. 우리가 보통 300명 초중반 정도를 뽑으려고 하는데 2년 전에 거의 뭐 570명이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산업인력공단도 그렇고요. 노동부도 그렇고 한국공인노무사회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든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1차에서 쳐내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작년에 1차 합격자 비율이 35%대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심해져가지고 22%대였어요. 내년은 어떨 것이냐? 비슷할 거야. 내년에도 1차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자, 아무튼 이게 3번의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다 들어야 될 것이냐? 여기 있는 분들은 어쨌든 2차 연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1차 기본 강의가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방향이 달라. 1차랑 2차랑 좀 방향이 달라가지고 들으면 좋긴 좋은데 시간이랑 비용까지 고려 안 할 수 없으니까 1차 기본을 지금 듣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듣는다면 언제 들으면 좋으냐? 연기랑 1기 사이에. 연기 끝나고 1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법규정과 판례 중심으로 내용도 한번 정리하고 1차 대비도 하고 이런 분들은 그 방학 시기에 기본 강의를 들으면 좋은데 필수는 아니다. 하지만 1차용 메인 교재는 하나 가져가셔야 돼요. 기본 강의 안 듣더라도. 1차용 메인 교재가 우리가 시중에 2가지가 있어요. 제가 8월 기본 강의에 사용하는 전시춘 박사님의 에센스 1, 2 그게 있고요. 그 다음 2월 기본 강의에 사용하는 제가 쓰는 교재인데요. 도화도돈법 1, 2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에센스 1, 2를 가져가든 도화 1, 2를 가져가든 하나는 지고 가셔야 돼요. 메인 교재로. 그러고 나서 문풀 강의는 꼭 들으세요. 근데 문풀을 듣고 나면 포데이즈는 오히려 필수는 아니에요. 포데이즈는 마지막에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불안해가지고 그냥 강의 들으면서 한번 정리하자 이런 마음이면 들어볼 만한데 그거 아니라 막 새로운 걸 배워야지 이런 마음이면 굳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문풀 정도는 꼭 들으시고 기본 강의는 선택하시되 혹시 수강하실 거면 연기 일기 사이에 복습 느낌 겸 1차 대비 겸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포데이즈는 막판에 상황 봐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플러스로 기타 법률 특강이 있는데 원래 이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김광원 노무사가 많이 하거든요. 되게 유명하지. 그래서 저는 김광원 노무사랑 되게 친해요. 그래서 그 친구 하는데 뭐 내가 굳이 뭐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한 적이 없었는데 올해 이제 최근 한 2년 사이에 1차 비중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닌데 구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 교재 만들어가지고 기타 법령 심화 특강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혹시 개설되게 되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뭐 따로 결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가로 2번. 그럼 2차 강의의 모든 과정은 다 수강해야 되는가? 하는 게 좋아요. 나름의 이유가 있어. 그래서 특히 첫 진입하신 분들은 1년 풀커리 타세요. 그래서 내용도 내용인데 이 커리를 타는 게 제가 볼 때는 왜 중요하냐면 학원에 안 오면 가장 큰 문제가요. 진도 강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2차 시험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근데 공부를 막 3년 4년 하신 거예요. 근데 합격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결과 안 좋으면 내년에 또 공부하실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연기를 들어야 되냐. 근데 한 4년쯤 공부했으면 강의 내용이 가지는 효용성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연기의 강의가. 한 4년쯤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혼자 독학하세요. 하반기에 이래버리면
발표할 때까지 막 싱숭생숭하니까는 공부를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발표가 나는데 떨어진 거야. 그러면 마음 힘드니까 맨날 술 마시고 막 이러다가 연말 되고 막 이러다가 내년 되면은 이제 이제는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이미 놔버려가지고 감 다 떨어지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풀컬을 하시는 게 좋긴 좋다. 다만 내년에 1차를 보셔야 되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는 그런 분들도 무조건 다 하세요 이랬는데 올해 이제 한 2년간 1차가 너무 빡세져가지고 내년 1차 보셔야 되는 분들은 그때쯤 가서 너무 힘들면 2기를 드랍시켜 버리세요. 왜냐면 요 중간쯤에 1차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유지하시길 권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1기 때 공부하는 것보단 2기 때 좀 힘이 떨어지겠지. 1차 공부하느라고. 그렇다 하더라도 감각을 유지하기를 권장을 드리는데, 난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드랍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동차생의 경우 수강 순서 어떻게 세팅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건 첫 번째 네모 칸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법 먼저 듣고 노동법 1차 기본 강의 들어가지고 기본 내용 한번 잡아놓고 그리고 2차 연계 들어오시면 효율성이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꼭 이래야만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2차 연기로 노동법 연기로 입문하겠다. 그럴 수도 있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위에 게 효율성이 좋다고 보긴 보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노동법 먼저 연기부터 2차 중심으로 일단 시작하겠다. 그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정답이 있진 않아요. 다만 하반기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하반기에 다른 과목은 1차 공부 안 해도 괜찮은데 민법은 해야 돼요. 민법은. 그래서 예를 들어 기존에 민법 기본 강의 들었다 이런 분들은 하반기에 2차 연기 따라가시면서 날짜를 정하세요. 날짜를 정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표 있었죠? 그 표에서 나는 월요일 오전은 뭐 민법을 하겠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민법을 좀 따로 빼야 됩니다. 그럼 뭘 뺄 거냐? 문제집 중심으로 하세요. 문제집을 하든 아니면 뭐 OX집을 하든 문제집 중심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계속 쥐고 가셔야 돼요. 나머지 1차 과목들은 일단은 내려놔도 돼요. 1기 때부터 병행하기 시작하는데 뭘 어떤 비중으로 병행할지는 그때쯤 돼서 카페에 글도 쓰고 또 1기 5차 때 말씀을 드릴 거니까 다른 과목들은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대신 민법은 쥐고 가야 된다. 민법은 놓으시면 안 돼요. 문제 중심으로 쥐고 가더라. 그럼 방가로 4번. 아직 기본 강의 수강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2차 연기 따라가면서 틈틈이 기본 강의를 동강으로 듣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연기 1기 사이에 방학 때 듣는 방법이 있는데 빡세 생각보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틈틈이 민법을 좀 같이 병행하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나을 수 있겠다. 보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방가로 5번 아까 얼핏 말씀드렸죠. 1기 때부터 병행 들어갑니다. 그래서 1기 때부터 1차, 2차를 병행 들어가면서 2기 시작될 때쯤 됐더니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다. 그럼 마찬가지로 병행하는 거고 2기 시작 시점 됐는데 1차가 도저히 큰일 났다. 이러면 극단적으로는 과감하게 2기 드랍하고 그때부터는 1차에 몰빵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1기 OT 할 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넘어갈게요. 자, 6페이지 가보시면 6페이지. 자, 3번 강의 수강과 학습 순서가 되어 있는데 양가로 1번에 기본 전제가 돼 있어요. 강의를 빠지지 마세요. 이게 한번 밀리면 수습이 안 돼. 그래서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시는 걸로. 특히 동강 수강생분들 아까 얘기했죠. 연말에 연락 와가지고 근기법밖에 못 들었어요. 안 돼. 이거 그러면 뒤에 수습이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강의가 밀리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주의할 점 강의만 들었다고 공부한 게 아니고 복습이 돼야 되죠. 그래서 복습 시간은 분명히 확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양가로 2번에서 학습 순서를 볼 건데 자 이거는 교재 구성이랑 같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아까 이 그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 범위가 이만큼이 있는데 실제 출제 가능한 범주가 이만큼이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기본서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기본서의 내용들을 작년까지는 그냥 쭉 열거해놨어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 이 중에서 이거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특히 중요한 것들은 과제에 넣어놓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잘 못 잡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편제를 어떻게 바꿔놨냐면 출제 가능한 주제들을 쭉 내용적으로 나열을 하되 그 중에서 실제로 봐야 되는 핵심 주제들을 일종의 챕터로 만들어놨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교재 한번 펴볼게요. 자, 교재 한번 펴보시면 그러니까 맨 앞에 차례 파트가 있죠. 교재 맨 앞에 차례 파트가 있습니다. 차례에서 뭘 해볼까? 차례에서 보게 되면 차례에서
잠시만요. 차례에서 뭐를 해보면 좋을까? 차례에서 아예 그냥 맨 앞에 걸로 하면 되겠다. 자, 그냥 맨 앞에 그 차례 맨 앞에 보시면 차례에서 파트 2의 근로기준법이 있고 거기에 챕터 2가 근로관계의 성립이죠. 자, 근로관계의 성립에서 보면 박스에 가지고 일종의 개괄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이게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내용 개괄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근로계약의 의의라든가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 뭐 근기법상 그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의무 권리, 사용자의 근로계약상 의무 권리 모든 것들은 다 출제가 가능한 주제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원래는 공부하긴 해야 돼요. 그 내용들을 개괄로 내용을 넣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실제 우리가 출제될 수 있는 소위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딱 3개 있거든요. 하나가 내용은 뭐 편하게 들으세요. 모르니까. 근로자의 경업금지 의무가 있고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위 취업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 개괄 속에서 실제 챕터를 잡아놓은 거는 챕터 내 주제 잡아놓은 거는 1번 주제가 근로자의 경업금지 의무, 2번 주제가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 3번 주제가 취업 청구권 돼 있죠. 이 개괄에 있는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실제 출제가 될 수 있는 건 3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부 주제로 잡아놓은 건 그 3가지만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공부하는 건 그걸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주제들이 있죠. 그래서 개괄 빼고 주제들 그걸로 구성되어 있는 게 서브예요. 서브는 개괄의 내용들 싹 주변적인 내용들 싹 빼버리고 서브는 여기 나와 있는 주제 내용들을 좀 더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우리가 2기 때 보는 서브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올해는 교재를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개괄에 있는 내용들은 처음 진입하신 분들은 부담 가지지 마시고 쓱쓱쓱 보고 응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봐도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각 주제로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다. 이게 소위 말하는 핵심 주제다. 여기서는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이것들 위주로 공부를 할 건데 일단은 그 주제의 내용들을 봐야 되겠지. 내용들을 보면서 힘을 줘야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판례가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 그게 시험에 나오거든. 그래서 판례가 있는 부분들을 힘을 줍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중요한 판례가 있고 안 중요한 판례가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판례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들은 과제에 넣어놨어요. 외우라고. 그거는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판례가 있는 부분들을 힘을 좀 줘야 돼요. 자, 그러면 판례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건 올해 교재 편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시 교재 한번 펴보시면 근로자 파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로 40페이지 36페이지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자, 내용은 이따 볼 건데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편제가 되어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보시게 되면 로마자 3번에 37페이지에 판례를 보시면 2번 기본원칙 해가지고 2006년 판례가 들어가 있죠. 다음 페이지 가시면 3번 종속관계 판단 기준글에서 양가로 1번에도 2006년 판례가 들어가 있고 양가로 2번에도 2006년 판례가 들어가 있죠. 다 같은 판례예요. 하나의 판례를 제가 목차에 맞춰서 찢어놓은 거죠. 자,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2번의 기본원칙에는 판례 그 부분 딱 찢어가지고 줄을 쳐놨어요. 이거 외워서 쓰라는 거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에 종속관계 판단 기준에서 양가로 1번 기본적인 판단 기준 해가지고 줄 쭉 쳐져 있고 넘버링을 제가 임의로 넣어놨거든요. 보기 편하게. 그래서 넘버링이 된 내용들이 있죠. 이거 외워서 쓰라는 거겠지.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판례 박스가 아니고 본문으로 좀 살짝 내용이 써 있어요. 이거는 판례에 대해서 살짝 평가를 해놓는 거죠. 판례에 대한 설명 이런 느낌의 본문이고요. 그 다음 양가로 2번 같은 경우도 부차적 요소라고 해가지고 판례 원문을 쭉 깔아놨어요. 이거 그대로 그냥 외우라는 거겠지. 이런 것들은 그냥 판례 원문을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런데 내려가시면 4번 해가지고 구차적 검토해가지고 동그라미 1, 2, 3, 4, 5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뭔가 본문 느낌으로 쫙 깔아놨죠. 이건 왜 그랬냐면 판례 원문들도 물론 뒤에 있습니다만은 이게 원문 그 자체를 외우는 것보단 약간 마사지된 내용들을 외우는 게 낫다 싶은 것들은 그냥 본문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판례 원문을 빼기가 좀 뭐하니까 원문도 갖다 놨는데 이거는 본문 내용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죠. 같은 맥락으로 41페이지 가보시면 41페이지 구체적 쟁점 그래가지고 1번이 2번의 근기법상 근로자성이에요. 판례 원문 한 3개 갖다 놨죠. 근데 판례가 조금 다른 표현들을 쓰고 조금 다른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답안에는 좀 정돈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본문으로 제가 정돈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판례 원문을 갖다 놓은 이유는 이 정돈된 내용의 출처가 이거다. 실제 판례는 이렇게 말했다.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에 반해 다음 페이지 가시면 42페이지에서 2번 소사장이나 3번 플랫폼 종사자 이런 사람들은 그냥 판례 원문 박아놨죠. 이걸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판례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교재를 구성해 놨으니까 판례 원문이 박혀 있는 건 원문 그대로 그냥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판례를 정돈시켜 놓은 건 본문으로 정리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우에 따라서는 판례인데 판례 원문을 안 넣는 것도 있어요. 본문만 넣어놓고. 그건 왜 그랬냐? 너무 중요도가 떨어지는 판례라서 원문까지 굳이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있는 부분들을 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뭘 공부하겠어요? 왜 판례가 나왔을까?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따 보실 건데 근로기준법 2조 1항 1호에는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법대로 하면 되니까 판례가 나올 이유가 없는데 왜 이게 대법원까지 갔는가?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게 대법원까지 갔을까? 소송을 안 갈 수는 없었을까? 1심 판결에서 끝날 수 없었을까? 왜 굳이 이게 몇 년에 걸쳐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을까? 문제점을 고민해 보시고 왜 이게 쟁점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이걸 또 봐줘야 되겠지. 물론 판례를 또 구조화 시켜야 되는데 그 구조화 얘기는 이따가 또 얘기하도록 할게요. 진도 나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용 이해하면서 특히 판례가 있는 부분들 왜 문제가 되는지 판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어떤 요건을 제시하고 어떻게 논증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질문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이렇게 해서 이해하고 과제에 있는 내용들을 해보세요. 이거는 책 보고 베끼지 마시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 언어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훈련을 합니다. 어차피 1, 2, 3개 넘어갈수록 점점 좁혀가면서 막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건 지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책 보고 베끼지 말고 이게 베껴 쓰기 시작하면 습관돼가지고 안 베끼면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투박해도 괜찮으니까 내 언어로. 예를 들어 판례가 양이 이만큼이다. 근데 외워서 써보니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도 내 언어로. 판례랑 똑같이 않아도 괜찮으니까 내 언어로 좀 내 설명하듯이 써보자. 그리고 그거는 매 시간 과제 점검하면서 이 표현 들어갔나 봅시다. 이런 식으로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책 보고 써버리면은 다음 주에 체크할 때 다 들어가 있겠지. 보고 뵙겠으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을 못 쓰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써봤을 때 잘 안 써지는 부분들은요. 교정하지 않으면 3기 때도 안 써져요. 지금 쓸 때 빼먹고 쓰는 건 3기 때도 빼먹고 쓰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거니까 이 틀을 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박해도 괜찮으니까 베끼지 말고 본인의 언어로 한번 써보세요. 과제하고 외우고 과제하고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4번 가능하면 예습하시면 좋아요. 효율성이 다음 주 예습을 좀 하시면 강의의 효율성이 좋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 과제 어느 판례도 여유가 있으면 외워주면 아무래도 좋겠지. 근데 과제에 있는 내용들을 1순위로 가져간다. 그게 A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그 밖의 사항 보시게 되면 2기 때 서브가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서브를 만들지 마세요. 우리 학교에서 중간고사 보거나 하실 때 이렇게 뭐 종이나 연습장 뭐 노트에다가 요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보러 들어가잖아. 그거를 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권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에 양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지 않고 나중에 어차피 서브가 나가니까 그건 굳이 권하지 않는다. 다만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이 주제는 유독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공부할 만했는데 사용자로 넘어가니까 잘 모르겠는 거야. 이런 경우는 내가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 골라서 해보는 거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딱히 권하진 않아요. 자,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네모칸에서 제가 그 판례 mp3를 녹음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2015년인가 처음 녹음하고 그 뒤에 틈틈이 이렇게 업데이트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작년에 대대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이게 한다고 말해놓고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꼭 해볼 생각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금 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누군지 밝히시고 카톡이든 메일 주시면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효용성이 되게 높진 않아요. 공부가 좀 된 분들한테 의미가 있어. 왜냐면 내가 이미 외워놓은 판례니까 들으면서 다음이 이제 예측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다 보니까는 초심자들한테는 막 대단히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4번 소위 이제 랭커를 뽑는데 뭐 이거는
뭐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연기 랭커는 별로 의미 없어요. 뭐 한 2, 3기 랭커는 의미가 있지. 실제 모의시험 보는 거니까. 근데 연기 랭커는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아침 테스트 응시자들 좀 강제하려고 그분들 중에서 점수 좋은 분들은 이제 그 랭커로 선정해가지고 전공할 때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랭커 되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2차 교재가 강의 중에 쓰는 건 3개 있지만 실제로는 4개예요. 강의 중에 안 쓰는 게 있거든. 그게 뭐냐면 판례 암기장이라고 핸드북을 만들어요. 이거는 이제 판례 외우시는 분들이 따로 뭐 이렇게 수첩을 만들더라고. 그래서 시간 많이 드니까 그냥 만들어 드릴게요. 해가지고 판례만 이렇게 모아놓은 핸드북을 연말에 내거든요. 그거 랭커 분들은 따로 챙겨 드릴게요.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 5번 과지 작성법이 있고 6번에 아침 테스트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진도 나가면서 다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지금은 내용을 모르니까 이거 해도 뭔 말인지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이따가 근기법상 근로자 진도를 나가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7번 질문 방법 되어 있는데 양으로 1번 뭐 쉬는 시간 활용하시면 되죠. 물론 뭐 제 입장에서는 점심시간 때나 끝나고가 더 편하긴 편해요. 쉬는 시간에는 아무래도 제가 그 금단 현상이 와서 담배 피우러 가서 죄송합니다.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쉬는 시간 활용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양으로 2번 우리 카페가 기본적으로는 소통 창구예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만 등업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그냥 되게 팔이 안으로 심하게 굽는 편이라 저는 따로 이 일을 되게 오래 했지만 하다못해 무료 강의도 잘 안 깔지 않습니까? 공개 특강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수험 카페 광고도 잘 안 하고 그냥 글도 아예 안 쓰죠. 그래서 그냥 우리 카페에서만 우리끼리 소소하게 놉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질문 창구는 이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질문 내용들이 오랜 기간 동안 쌓인 게 많아서 검색해 보시면 웬만한 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 스타일마다 다른데 어떤 분들은 질문이 너무 많아. 또 어떤 분들은 질문이 너무 없어요. 그거는 본인 공부 스타일 차이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할 때 그렇게 질문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뭐 책에 있는데 뭐 하면서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물어봐야지 확인을 해야지만 이렇게 좀 정리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낫냐? 이거는 뭐 개인 스타일 차이라 누가 낫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둘 다 불안해요. 질문을 많이 하는 분들은 나는 빠가살인가? 이러면서 불안해하고 질문을 안 하는 분들은 내가 공부를 대충 하나? 그러면서 불안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같이 해결될 수 있는 게 카페 질문글들이라서 예를 들어 오늘 근기법상 루다를 배웠다. 나는 질문 나올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검색 한번 해보시면 남들은 이런 것들을 궁금해했구만 이 빠가사리들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질문 많은 분들은 또 검색해보시면 웬만한 건 있으니까 또 여기 있구나 해봤더니 없더라. 그럼 글을 올리면 되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양으로 3번에 그 밖에 질문법이 있는데 학원 홈페이지에 이제 수강 강좌에도 질문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칸이 거기다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도 하셔도 되고 다 돼요. 다만 이제 노동법의 내용적인 질문은 제 개인 연락처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카페를 메인으로 하시고 홈페이지에 그 강좌 게시판 거기는 괜찮은데 이제 카페나 그걸 활용하시고 제 카톡이나 이메일로 노동법 내용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개인 상담이라든가 혹은 프라이빗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따가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알려드릴 건데 연락처를 알려드릴 건데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는 무슨 제 번호가 다산 콜센터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연락이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되게 별의별 걸 다 물어보시거든. 예를 들어 자취하려고 하는데 이 동네 부동산이 어디가 좋은가요? 몰라요. 그리고 잘 모르는 거 모른다고 안내 드리는데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는 좀 쌓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험 상담 내지 이제 프라이빗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뭐 개인 연락처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업무용 폰이랑 개인 폰을 구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과 삶이 잘 분리가 안 되는 스타일이라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항상 무음으로 해놔가지고 어차피 뭐 새벽이든 뭐 괜찮아요. 대신 감안하실 건 답변도 새벽에 갈 수 있다. 그건 이제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뭐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4번 질문 시 유의사항인데요. 요거 누군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주실 때는 누군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강생 아닌 분들도 되게 연락이 많이 와서 좀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수강생인 걸 제가 알 수 있으면 좋아서 해주시면 좋고 특히 카톡은 뭐 수강증 번호 이런 것들을 좀 공지사항 달아주시면은 딱 보자마자 우리 사람이다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카톡 같은 거 온 순서대로 확인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딱 말머리 달아주시면, 아, 이거는 금방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먼저 누르거든요. 예를 들어, 팔라 MP3 이렇게 되면 이제 그냥 먼저 이렇게 보내면 되니까 누르고 쫙 긁어서 보내드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말머리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말머리가 이제 가끔 낚시도 있긴 있는데, 말머리 뭐 안부 인사 그래가지고 안부구나 딱 눌렀는데 안부를 쭉 한 다음에 연락드린 김에 뭐 하나 물어볼게요. 이러면 이제 그거는 좀 낚시가 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말머리 낚시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 카페에 글 올리실 때 제가 쓰는 교재가 되게 많아요. 노무사 2차도 있지만 1차 교재도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정리하긴 했는데 공무원 교재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책 몇 페이지 그럼 제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진 첨부해 주시면 아무래도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내용적인 질문은 웬만하면 카페로 가시는 걸로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5번 프라이빗한 내용이나 수험 상담은 얼마든지 활용하셔도 됩니다. 동그라미 6번 대신 전화는 안 되고요. 생각보다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전화는 제가 전화 오면 뭐 불안해. 진짜로 제가 불안해요. 모르는 번호 막 보면 불안해. 그러니까는 전화는 안 돼요. 미리 말씀 주시면 일정을 잡아서 통화를 할 수 있는데 전화는 밤에 술 드시고 막 전화하시면 안 돼요. 이거 되게 많아. 안 돼. 안 되고요. 동그라미 7번 주변에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요청하시는 분들은 뭐 무방하죠. 이건 뭐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업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처리해드릴 수는 없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해드릴 수 있고 특히 이제 뭐 다른 것들은 뭐 그렇다고 치고 산재 이런 것들은 초기 대응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뭐 심자 들어가는 거, 뇌자 들어가는 거, 뇌 혈관계 질환들이 있죠. 뭐 심근경색 이런 것들은 초기 대응이 되게 중요해서 그런 것들은 연락 주시면 그 상황에 맞게 괜찮은 분으로 검증된 분으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커미션 받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고 그냥 저도 부담스러워요. 소개했는데 예를 들어 잘 안 되면 어떡해? 나도 부담스럽잖아. 근데 이제 도움되고 싶으니까 하는 거니까 그런 쪽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기업의 인사 담당자분들이 자꾸 회사 일을 물어보시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거죠. 저한테 묻지 마세요.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제가 한 얘기들이 막 이렇게 제가 의도치 않게 막 쓰이는 경우들을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아니 김기봉 노무사도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다 그래서 내가 언제 난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업 인사 담당자분들의 실무적인 문의들은 저한테 오실 게 아니라 자문노무사에게 가시면 되겠지. 근데 뭐 자문법인을 소개가 필요하시면 그것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 노무사 중에 노무사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저일 거예요. 웬만한 노무사의 회장님들보다 제가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잘 맞는 분 소개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가로 8번, 뭐 9번, 10번 뭐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그 연락처가 너무 많이 오픈되긴 한데 배포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뭐 나중에 강사를 바꾸시게 되면 이제 질문도 그쪽으로 가시면 되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연락처 오픈 막 이렇게 막 압박을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강사들이 개인 폰 까는 게 노무사 수험판에 되게 특이한 문화예요. 뭐 이런 나름대로 이유가 있긴 있는데 역사적인 흐름들이 있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게 당연한 건 아니니까 다른 분들한테 너무 과하게 요구하시면 안 되겠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8번 보시게 되면 필기구를 좀 골라봐야 돼요. 이게 지금 연습 많이 해보세요. 이것저것 펜들을. 제일 많이 쓰는 건 세 가지예요. 뭐 제가 뭐 광고하는 게 아니고 사라사, 에너겔, 제트스트림 세 가지를 많이 쓰는데 이 외에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검색해 보시면 수험생이 많이 쓰는 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써보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뭘로 그 확인해 볼 수 있냐? 과제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과제가 되게 무겁잖아요. 두껍고. 이게 왜 그러냐면 안에 재질이 실제 시험지 재질이에요. 답안지 재질. 우리가 실제로 이런 재질의 요 형식의 답안지에다가 2차 시험 답안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펜들을 과제하실 때 써보시는 게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펜들을 좀 많이 써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펜의 두께는 뭐 0.7%가 뭐 많이 쓰긴 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펜마다 다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써보시고 하나를 정착할 수 있도록 연기 때 내내 한번 이것저것 테스트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고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한번 가보시게 되죠. 예, 쉬었다 가겠습니다. 11시에 시작할게요.